그러면서도 조금 이 4차 산업을 대비하면서 정말 우리가 4차 산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인간의 해방을 갖다 줄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소외를 갖다 줄 것인지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인문학연구원에서 연구하는 부분도 바로 그런 문명론에 관련된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철학, 한국 철학을 전공했고요. 특히 근대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근대, 일제강점기를 비롯한 근대에 우리 사회가 과거의 그런 도덕적 사회론에서 벗어나서 일종의 그 서구 문명이라는 것이 새롭게 등장하거든요. 그것이 1960년대, 70년대 이때 그 산업혁명, 우리나라의 그 개발 독재식 발전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등장해요. 예를 들면 뭐 실학이라는 용어도 사실 그때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 전에도 있었지만 전혀 개념이 다른 용어로 변형이 돼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그 한자라고 하는 것들이 알고 보면 다 번역어입니다. 이 대표적인 게 종교라는 용어인데 종교라는 용어가 우리 동아시아에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렐리전이라는 용어를 번역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종교라고 쓰니까 처음에 한국 사람들이 종교라는 말이 들어오니까 이게 으뜸되는 가르침이다 그래가지고 어떤 유교 경전을 설명한다든지 또는 불교를 얘기한다든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없었던 얘기가 들어오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문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문명이라는 용어가 그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문명지화를 줄여서 문화라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사실 이 당시 말하는 문명, 시빌라이제이션이라는 문명의 개념은 사실 우리의 전통 문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이 새롭게 도입되는 관점이 우리의 사고 속에서 어떻게 확장되고 고착화되면서 우리의 이데올로기를 규정하는가 이런 것을 고민해 봐야 되고 그런 고민이 결국 우리 지금 4차 산업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에게 또 다른 문명에 대한 어떤 이해를 도모해주고 시사점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한 것들은 바로 그런 건데 바로 한국 근대 일제강점기 때의 여러 가지 그 초상들이 있는데 그중에 김옥균에 관련된 초상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문명이라는 단어 속의 지성적 의미, 지성사적 고찰을 해보려고 하는 논문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옥균에 대해서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잘 안다고 하는 것이 좀 애매모호한 겁니다. 왜냐하면 김옥균에 관련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쓴 글이 거의 없습니다. 또 썼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문명이라든지 개화라든지 이런 것으로 쓴 것은 또 그것도 거의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은 대부분 후대 사람들이 그는 그랬을 거야. 아마 그랬을 거야. 라고 하는 몇 가지 사료들을 모아서 추정하고 묘사한 겁니다. 특히 김옥균은 우리도 지금 만약 이렇게 이 김옥균이 오래 살아서 한 일제강점기까지 살았다면 그 사람이 아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딱 죽었어요. 1894년에 암살을 당해서 죽었어요. 그것도 암살 당해서 죽고 또 4개월 만에 복권이 됩니다. 그러니까 4개월만 더 살았으면은 계속 살 수도 있었던 건데 어쨌든 그런 아주 비운 인물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화로 만들기가 너무 쉬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대를 다시 이렇게 재검토해 보려는 작업들이 이 김옥균의 사후에 계속 일어났고 특히 일제강점기 때 아주 그것이 빈번하게 자기 시각을 통해서 묘사되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김옥균은 친일 세력들, 특히 일본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얘기하는 것이 대동아 공영인데 즉 자기식의 메이지 유신을 아시아로 이렇게 확산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그런 의도를 가장 잘 구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김옥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일 세력, 일본, 민족 진영 다 모두 추앙받는 그러니까 다 추앙받으니까 또 다 각자 관점이 다른 이런 쪽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김옥균 선생님 잠깐만 보면요. 51년에 공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원래 김병태인데 11살 때 김평태의
김병태의 육촌형인 김병기에게 입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병기가 원래 장남이기 때문에 장남 혼자 입양을 안 하거든요. 입양을 안 하는데 김병기가 이 출중한 이 11살인데도 이 출중한 아이를 보고 이거 제가 데리고 가서 키우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서울로 올라가게 됩니다. 뭐 우여곡절 끝에 뭐 강릉도 가고 다시 돌아오고 이랬습니다만 1970년대 즉 20살 전후로 해서 개화당이라고 하는 당시 우리나라의 새로운 어떤 집단이 형성되는데 그 중에 유홍기라는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72년에 장원 급제를 하고 81년에 일본에 갑니다. 그리고 다시 귀국해서 84년에 우리가 잘 아는 갑신정변을 단행하죠. 갑신정변 실패 후 일본에 가고 그다음에 일본에서 다시 또 이렇게 뭐 유배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상해로 만명하는데 이때 자객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1894년 개화파 정부가 형성되는데 이거는 이제 갑오 국민 전쟁 뭐 이런 그런 영향에 받아서 개화처 정부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이때 사면을 받게 됩니다. 이거 4개월 아까도 4개월만 더 살았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국사범 즉 정치범이라는 사람이 1910년이 되면 시호를 받습니다. 국가에서 충달공이라는 시호를 받고 또 계속 연장해서 규장각 대제학 요즘으로 치면 뭐라고 해요? 학술 연구재단 이사장 정도 되시려나요? 이런 아주 거대한 대제학으로 추종까지 됩니다. 죽어서 이렇게 이런 평가들은 사실은 김옥균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김옥균을 후대에 어떻게 보느냐라는 그 평가에 있는 거죠. 제국 말기에 김옥균에 대한 평가를 조금 더 좀 보겠습니다. 86년 한성 순보에 보면 첨적, 이간하는 적, 즉 아주 역적이라고 모독이라기보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에는요 조금 이게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정치범, 즉 국사범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1990년이 중요한데요. 1900년의 황송신문 기록이 중요한데요. 페이지는 제가 이제 76페이지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일본 사람 3명이 이 묘비를 건립하려고 합니다. 이 세 누구냐면 이노카이 스요시, 그다음에 사사 도모오사, 시바시오 이렇게 3사람입니다. 다 일본의 그 메이지 유신과 관련되어 있는 아주 우익입니다. 당시에도 아주 최고의 우익들인데 이 사람들이 김옥균에 대해서 묘비를 건립을 신청하고 또 이후에 남아있던 괴합파 김윤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신기선 이런 분들이 조직을 해서 또 어떤 단체를 조직해서 김옥균에 대한 복권 운동을 계속 추진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제학까지 되시는 거죠. 그리고 1910년 대한매일신보에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아직 이게 이제 신채호가 이 당시 여기 주필을 맡았는데 문명인이다, 언론 지식인이다 이런 평가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이거는 이제 김옥균에 대한 얘기보다는 그 당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문명에 메말라 있는지 그리고 문명을 그 근원을 어디서 찾으려고 했는지 이런 그 지성사적 요구가 아주 메말라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일제강점기로 넘어가서 신채호가 그린 김옥균을 잠깐 보겠습니다. 신채호는 이제 만주와 중국 등으로 망명을 했는데요. 이 기록은 이제 요 주목은 아마 이제 신채호 관련 또는 김옥균 관련 연구를 보시면 이 지문이 빠지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은 아니고요. 문학적 상상력입니다. 신채호의. 그래서 이거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되고요. 여기는 이제 이거는 용과 용의 대격돌이라는 그 문학 작품이고요. 신채호가 죽은 뒤에 발견됐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1966년에 당시 이제 북한의 현대어로 해석되었고 발행되었고 지금 우리 한국에도 이게 있습니다. 사본으로 다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구입니다. 지구본. 그러니까 이 지구본이 어디서 난 거냐면 신채호의 기록에 하면 박 교수가 지구본을 꺼냈는데 그게 어디서 났냐면 박지원한테 받은 거랍니다. 그러니까 북학파에 있는 박지원이 박 교수한테 준 건데 박 교수가 다시 꺼내서 김옥균을 딱 꺼내서 김옥균한테 보여주는데 지구본이 둥글잖아요. 딱 돌리는 겁니다. 돌려서 딱 찍어서 여기가 어디 여기 찍은 데가 중국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중국이 어디냐? 이리 돌리면 미국이 중국이고 이리 돌리면 조선이 중국이고 어디든지 다 중국이다. 이건 뭐냐면 중화주의를 깨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 중요하죠. 박씨의 말을 들은 이 김옥균이 딱 일어났는데 그때 뭐가 일어나냐면 갑신정변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주 문학적 정말 상상력이죠. 중요한 거는 이게 왜 이 분이 신채호는 이 김옥균의 개화사상을 어디로 갔냐면 박교수, 박지원으로 갔다는 겁니다. 물론 박교수가 북학파이지만 사실 그건 전통 학문의 하나의 갈래니까 우리의 문명,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문명의 근원이 우리 전통 문화에 있다.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옥균, 신채호가 그린 이 김옥균은 바로 근대적 문명관을 전통 유교에서 찾고자 하는 일종의 노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결국 신문명, 북학, 북학의 유학의 한 갈래고요. 전통 민족 정체성의 아이콘으로 이 김옥균을 상징하고 있다. 다음은 이제 친일 일제 세력이 그린 일복 김옥균을 좀 보겠습니다. 네 사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밑에 보면 고균 기념회 최남선, 이능화, 김진구 이렇게 넷이 있는데 요 네 분, 특히 이제 앞에 그 고균 기념회는 일본에서 김옥균을 기리는 단체입니다. 일본에서 활동하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김옥균의 모든 그 근본적인 서적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김옥균이라는 책인데요. 상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그게 고균 기념회에서 1944년 일본어로 나온 겁니다. 모든 김옥균 연구자들은 그것이 아주 텍스트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바로 대동아 공영, 즉 당시 일본이 추구하는 보편 질서로서의 메이지 유신, 그것을 수행자로서의 김옥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균 기념회를 잠깐 보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김옥균은 뭐 개화사상을 대해서는 너무 다 아는 거니까 김옥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오경석이라는 유홍기라는 사람, 두 번째는 유홍기가 나오는데 유홍기라는 그 스승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홍기가 누구냐? 그래서 출처는 김옥균 사상의 출처가 유홍기인데 유홍기는 어떤 사람이냐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유홍기는 김옥균보다 더 안마객사인 사람입니다. 출생 연도는 알려져 있지만 어디서 뭘 하고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가공하기 쉬운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신사상을 낳고 그것이 유홍기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럼 유홍기는 어떤 사람이냐? 최남선의 기록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유홍기가 하나 더 중요한데 아까 신채호는 박교수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박교수는 전통적인데 유홍기를 얘기하면서 전통을 단절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최남선은 뭐라고 하냐면 바로 유대치인데 이 유대치가 얘기하려는 그 방략이 뭐냐면 일본을 통해서 청을 몰아내고 러시아에게서 또 일본을 통해서 러시아에서 만주를 건설하는 것. 그래서 독립을 유지하는 것이 대각이다. 이게 이제 1943년에 쓰여진 글인데 이걸 보면 일본은 단편적인 겁니다만 일본은 이 글을 통해 보면은 한국의 독립을 지지한 국가로 묘사가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김옥균 그리고 유대치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진구의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김진구는 이제 야당가입니다. 당시에 이제 그 언론이 활동돼 있다 보니까 언론에 글쟁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에게 좀 글을 쓰면서 인기를 누린 사람입니다. 원래 일본에 유학하고 일본에 유학 시부터 유학할 때부터 김옥균을 굉장히 동경했다고 합니다. 여기 뭐냐면 이 원세계의 회고입니다. 그러니까 원세계가 지옥에 가든 뭐 죽어서 대화를 나누는 건데 유대치라는 노청년이 그 김옥균, 박용료, 서간범의 그 신진 정의를 막 깨우쳐서 조선이 독립하려고 하니까 내가 그거 싹을 잘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병으로 진압했다. 결국 유대치라는 사람이 결국은 그 김옥균, 그러니까 유대치가 유홍기입니다. 유홍기인데 김옥균을 리더했고 그것이 결국은 일본에 독립하지 못하고 일본에 존속되게 만들었다. 또는 그래서 일본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설명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글입니다. 이능화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능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능화는 대표적인 친일 시인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불이라는 말을 합니다.
즉 유교가 전통이 아니라 불교에서 이 유홍기가 나왔다. 유홍기 얘기는 불교에서 온 것이고 또 어떤 스승도 없이 자기 스스로 깨우쳤다. 그래서 이 김옥균의 그 개화 사상은 불교 또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스스로의 자각에서 깨우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것은 전통과의 단절 그리고 그것이 일본과의 불교는 이제 일본과 관련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관련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유홍기를 불교 신자, 타당한 얘기입니다만 불교 거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닌 기록도 있습니다. 민족주의자인 안재홍은 김옥균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김옥균과 유대치를 얘기하는 두 번째 줄에 보면 유대치라는 인물에 있어서 천주교 신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기록입니다. 왜 유대치를 천주교 신계라고 했냐? 불교는 일본과 관련되기 때문에 불교 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이 김옥균의 얘기는 김옥균의 사고는 김옥균의 개화 사상은 일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전통적 중화 사상도 아닌 즉 서구적 사고에 입각한 문명이라는 얘기를 이게 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요. 이건 사실은 뭐냐면 이 당시 1930년대 40년대 그 러시아 혁명 때문에 우리도 혁명 관련된 게 많이 나오는데 그 기록의 그 기록의 하나로 즉 갑신정변을 혁명으로 보려고 하는 사고에서 나온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사고 속에 조금 뒤집어보면 바로 유홍기라는 사람은 전통도 아니고 일본도 아닌 우리가 스스로 서구를 받아들여서 이해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어떤 자존의 논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몇 사람의 관점을 보고요. 나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의 묘사는 우리 시대 문명, 우리의 문명은 어디서 왔느냐? 왜냐하면 우리의 21세기, 20세기에 다가온 문명은 우리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서구의 일방적인 서세 동점의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접해야 되는 이 문명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또 삶이 바뀌지만 동시에 민족적인 그런 불행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는 문제의 연장이었습니다. 그 문제의식을 담고 있었고요. 신채호는 김옥균을 박규수, 박지원과 연결시켜서 신문명을 유학 또는 여기서는 북학이죠. 북학의 전통, 사고의 전환경으로 인식하려고 했습니다. 일제 또는 신일 세력들은 김옥균 관점을 좀 유홍기에다 쫓으면서 유홍기를 불교 신자로 보고 일본과의 적극적인 섭렵이 가능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한국에서의 일본의 지위를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의도가 담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족 세력은 이제 안재홍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만 유홍기를 천주교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옥균의 문명론이 전통을 극복하면서 일본도 아닌 그 제3의 세력, 즉 석구로서 이걸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그 김옥균에 대한 신화적 초상 또는 그 신화적 초상과 묘사는 1960년대, 70년대도 계속 지속되고 있고 지금도 아마 새롭게 변화되고 있을 것입니다. 4차 산업 시대입니다. 지금 AI도 있고 표현의 시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나 문명이 과연 우리 인간 4차 산업으로 해서 우리의 인간이 문명적 소외, 인간적 소외 과연 없을 것인가? 또는 인간은 문명을 완전히 해방시킬 것인가? 나아가 우리가 인간에게 부합하는 완벽한 문명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인가? 라는 문제를 우리가 지금 인문학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을 단계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바로 100여 년 전에 있었던 김옥균에 대한 초상은 우리 시대의 새로운 문명을 해석하는데 하나의 시사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화파의 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역사적인 입장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이기에 또 문학에서도 많이 언급되고 있는 인물이고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그래도 이 개화당의 인물이라고 하면 여러 인물이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유홍기도 그렇고요. 박용용 이런 인물도 있는데 왜 김옥균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김옥균에 대한 초상을
묘사하고 싶었을까? 특히나 문학에서 굉장히 이런 김옥균에 대한 그 여러 시대별 또 그 종류별 연구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이 원하시는 그 김옥균에 대한 초상은 무엇을 그리고자 하여서 김옥균에 대한 연구를 하셨는지 그게 제일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북학에 대한 언급이 나왔는데요. 실은 우리나라의 이 실학사상, 그러니까 실학사상이 북학을 받아들이면서 그 맥이 개화사상까지 이어져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사에서는. 하지만 일본 이 개화사상이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좌절이 되면서 더 사상적 신발을 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은 선생님이 지금 북학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는 있지만 그거에 대한 이 김옥균과의 이런 관계를 좀 더 분명하게 그려주시면 어떨까 하는 선생님의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와 관련한 건데요. 인간의 암과 박이라는 주제더라고요. 이 제4차 산업혁명 금방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간을 해방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를 억압할 것인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정말 우리의 숙제인데요. 선생님도 결말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가면 인문학기능 가속화될 것이다. 또 김옥균의 문명가를 통해서 제3차 산업시대의 전통 인문학의 가능성을 모색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방안이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정도 질문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옥균만큼 그 신화적 인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와서 왜냐면 삶 자체가 신화적 삶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촌구석 지금도 공주하면 거의 그 KTX도 그 공주 시내를 벗어난 맨 끝에 있어요. 여기 이제 외진 곳인데 그렇게 외진 곳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보니까 11살 때 입양을 통해서 또 서울로 가고 그 다음에 동시에 또 그 일본도 과거 똑똑하니까 과거도 급제해서 일본도 가고 갔다 와서 또 갑신정변이라는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정변을 일으키고 그리고 또 다시 또 일본에 갔다가 아주 살아남지도 못하고 아주 비극적으로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우리 그 사람들 속에 그런 인식들이 다 있어서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고자 또 하는 그런 당시 사람들의 그 잔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잔상을 통해서 결국 그거를 이제 추려서 많은 사람들이 문학적 시도를 한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있었고 또 저 같은 경우도 김옥균을 연구하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유학 연구하다 보니까 실학 또는 개화사상을 연구하다 보니까 김옥균을 다루지 않을 수 없고 또 김옥균을 다루다 보니까 이제 그 후에 있었던 김옥균의 평가에 대한 검증을 하다 보니까 이게 검증이 우리가 좀 더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답변이 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북학에 관련해서는 이건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실학이라고 하는 실학 그 참실자의 학문인데 이게 1910년대 후반에 최남선이 처음 썼습니다. 근대적 의미로는. 그 이전의 실학은 중용에 나오는 말입니다. 즉 그때 실학이란 성리학입니다. 저기 정자가 얘기했습니다. 정의천이. 그런데 그것이 1920년, 10년대에 처음 얘기하고 1930년대 우리가 지금 쓰는 실학으로 고착화됩니다. 이 실학은 뭐냐면 문명개화론의 입장에서 연장해서 그것이 뭐 얘기되다 보니까 정약용이 거중기를 만들었죠. 정약용이 거중기 기사, 설계자로 묘사되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원래는 그 유학자입니다. 그리고 저희 그 맹자요이라든지 노노고금주라든지 이런 경학에도 대가신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 거중기 설계자로 많이 운영자 설계자로 많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이 바로 문명인데 사실 북학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북학 자체 언어 자체가 북학어 중국이라고 맹자에 나오는 말인데 그러니까 북쪽에 가서 배운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청나라에 가서 뭔가 하나 배우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박제가 스스로도
나중에는 청나라에 우리가 그 유교적 본산을 우리의 유교적 가치를 오히려 청나라에 갖다 줘야 된다는 그런 어떤 중화주의 사고로 나중에 그 혼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북학을 꼭 뭐 우리의 근대 실학이다 뭐 영향은 있지만 그걸 한계도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개화사상으로 실학으로 개화사상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보다 철학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쪽에서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되고 제가 아마 그런 쪽에 연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4차 산업발전에서 만약 전통 유학에서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요구를 할 것이냐, 저는 한 가지로밖에 안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여러 개 있지만 제가 보는 건 주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 그것이 뭐 도덕 주체성이든 뭐 실존의 주체성이든 간에 인간 스스로가 누군지를 먼저 깨달아라. 그래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기계나 외부 세력이나 또 다른 인간에게 지배받지 않는 나 스스로의 주체성을 찾아라라는 것이 우리 21세기 지금 사회에서 우리한테 하나의 주는 교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제가 학력이 짧기 때문에 발견 못했는데 나중에 또 발견.